그러면 ISA 계좌는 단점은 없는 거예요? 단점이요? 네. 현재로서는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네, 네. 진짜. 1억 원까지는 만들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설해두고 한 5년 정도 지나면 네. 그냥 한 1억 원짜리 통장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럼 무방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막 투자를 막 굴려도 세금이 없다. 일단 나는 투자는 처음이고 그 다음에 위험 자산에 너무 많은 비중이 들어가는 게 조금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금융교육 전문가이시죠. 김범곤 대표님 모시고 요즘 또 노후 대비, 또 현금 흐름 확보, 연금은 또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고민 많으실 텐데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네. 이게 이제 고령화 시대 이제 네. 초고령화로 가다 보니까 노인분들도 그렇고 이제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40대 분들도 그렇고 이제 노후 대비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노후 대비는 또 기본적으로도 세금하고 또 연계가 많다 보니까 그쵸, 나중에 ISA니 뭐 ILP니 뭐 복잡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또 이제 전문가분을 모시고 또 대표님께 좀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ISA가 제일 좀 확실한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안 할 필요가 없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아서. 그쵸. ISA 어떤 겁니까? 일단 IS 계좌의 이름은 이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고요. 네. 그래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의 특징은 사실 이렇게 자산을 이제 형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그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항상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네. 때문에 일단 특징은 일단 3년 정도 의무가입 기간 보유하면 네. 비과세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과세 상품들은 과거에 저축성 보험 이런 것들은 10년 동안 보유해야지 네. 비과세 되는 건데 이 IS 계좌는 그래도 3년 정도 딱 보유하면 네. 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운용하는 과정 중에 과세이연 효과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자 배당 받으면 사실 세금을 떼고 지급받아야 되는데 네. 이 계좌 안에서는 운용 기간 중에는 실제로 수령하는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네. 계속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도 줄이면서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또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사실 안 할 이유는 딱히는 없는데 사실 이제 IS 계좌가 어떤 계좌인지를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복잡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이해하시고 그다음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사실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면은 네. 아주 단순히 얘기해서 네. 사회 초년생이야 막 한 27살에 이제 취업했는데 연봉 네. 3천이다. 네. 이런 친구도 ISA 계좌부터 만드는 게 맞다. 그렇죠. 일단 무조건 개설해두면 좋은 점은 일단 납입 한도가 있어요. 네. 1년에 2천만 원씩 늘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개설해두고 보통 이제 1년에 2천만 원이면 올해 안 내면 다음 연도에는 납입 한도가 없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얘는 계속 납입 한도가 무적이야. 2월이 돼요. 그리고 최대 무조건 만들어야 되네. 네, 1억 원까지는 만들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설해두고 한 5년 정도 지나면 네. 그냥 한 1억 원짜리 통장이 생겼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럼 무방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막 투자를 막 굴려도 세금이 없다. 그러니까 그 400만 원? 운용하는 과정 200만 중에는 원? 일단 세금은 발생은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해지해서 손익 정산할 때는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400만 한도로는 정도에. 이제 비과세가 주어지고 있다. 그러면 ISA 계좌는 단점은 없는 거예요? 단점이요? 네. 현재로서는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네, 네. 진짜. 보통 이제 단점이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세제 혜택 주는 계좌들은 네. 대부분 돈이 좀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얘는 또 중도 인출이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납입한 원금만큼은 그냥 또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돈이 묶여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3년만 넘어서 계좌를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 주니까 사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을 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제 중도 인출 가능하니까 굳이 안 할 이유는 절대 그 없다. 금융자산 같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예금이든 펀드든 네. ETF든 하시는 분들, 주식하는 분들은 네, 네. ISA 계좌가 없는 게 이상한 것이다. 그쵸.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고 네. 그다음에 또 유형이 또 3개나 있어서 네. 그 유형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일단은 IS 계좌 보통 보면 신탁형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개형, 일임형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게 구분하는 기준이 되게 심플하게 보면 나는 이제 예금, 원금 손실은 정말 싫어요라고 판단되시는 네. 분들, 나는 오로지 예금만으로 네. 자산을 불리겠다. 그런 분들은 선택할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일단 신탁형을 신탁형. 선택하면 되고요. 네. 이 신탁형 안에는 유일하게 예금에 대한 가입이 가능해요. 물론 이렇게 펀드나 ETF들도 할 수 있기는 한데 제한적으로 좀 이렇게 투자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예금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냥 약간 그 규칙처럼 그냥 신탁형을 선택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형은 이제 증권사에서만 가입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제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해요. 네.
그리고 뭐 ETF나 펀드 이런 것들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나는 좀 투자를 좀 해야겠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뭐 ISA 계좌 중개형을 선택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1인명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냥 맡기는 형태예요. 네. 그래서 그냥 자산운용사에다가 이제 아예 내가 납입한 금액을 맡겨서 알아서 이제 운용을 이제 요하는 경우고요. 그때는 뭐 대부분 이제 성과보수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수익 난 거에 대해서 뭐 한 몇 퍼센트 정도 수수료로 이렇게 부과되는 형태들이라서 그래서 내가 뭐 직접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1인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게 되면 중개형이 제일 많이 가입되어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신탁, 그 다음에 1인명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우선 됩니다. 중개냐 신탁이냐를 고른다면은 네. 신탁은 이제 예금 위주인 사람은 신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금도 사실 예금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가 나오고 하는데 네. 이 ISA 계좌 신탁형으로 예금을 넣어놓으면 네. 세금이 그러면 일정 부분 비과세가 된다. 어떻게 되냐면 일반 예금 상품을 만약에 ISA 계좌가 아닌 곳에서 이제 만기가 되면 15.4% 세금을 그러니까요. 떼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만약에 뭐 재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세금 뗀 금액이 다시 합산돼서 또 재투자되는 형식인데 ISA 계좌 안에서 이제 신탁형을 선택하고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그때는 만기가 되면 이자를 안 떼요. 그러니까 15.4% 세금 안 안 뗀 떼고. 금액이 세전으로 들어오고 네. 걔가 다시 합쳐져서 또 재투자할 또 수 풀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3년 지나고 나서 해지하게 되면 일정 부분 뭐 200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되고 네. 그리고 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서 이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200 또는 4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 초과해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뭐 15.4% 떼겠지라고 하는데 얘는 9.9%. 어.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뭐 15.4 떼야 되는 것들이 네, 한 6% 네, 깎아주네요. 그러니까 세금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예금으로 많이들 이제 목돈을 좀 이렇게 굴리는 분들 계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세금 내면서까지 일반 은행에서 예금하는 것보다는 네. 당연히 그냥 ISA 계좌 신탁형을 통해서 예금을 운용하는 게 뭐 세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또 일정 부분 비과세되는 부분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좀 있어요. 어차피 1년에 2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2천만 원 저축할 거 여기로 우선 하고 네. 남은 돈은 뭐 따로 그냥 예금 적금하시면 그렇죠. 되고. 다만 이제 또 1년이 지나면 납입 또 한도가 또 쌓이니까. 2천만 원 늘어나니까. 네. 그리고 5년 있으면 최대 1억까지는 목돈으로 또 운용을 할 수가 그러면 있어서. 이 ISA 계좌는 결국에 정부가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자산을 좀 만들어라 금융자산 중 국민들 네네.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그냥 선의의 목적으로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면서 일정 부분 세금 혜택도 주는 뭐 그런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 ISA 계좌로 좀 그래도 이왕 굴리는 거 돈 좀 네네. 불리려고 하실 텐데 네네. 왠지 신탁형보다는 네. 중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아, 뭔가 ETF 이런 거 굴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신탁형에서는 예금은 되는데, 네. 그럼 중개형으로 가지고 오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없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ETF 안에서도 사실 안전한 금융자산들이 그렇죠.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ETF 안에서도 그냥 뭐 금리형 ETF들은 예금금리 수준 이상의 조금 더 이제 이자를 조금 더 주는 형태가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일단 중개형 선택하시고 나는 안전하게 무조건 운영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금리형 ETF 상품들을 찾아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원금 손실 없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뭐 예금은 만기가 설정되어져 있다 보니까 네. 예, 만약에 만기까지 내가 보유하지 않고 해지하게 되면 페널티가 붙거든요. 네. 근데 ETF 금리형 ETF들은 뭐 6개월 보유하면 6개월 동안 쌓인 그 투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또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뭐 신탁형 뭐 중개형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그냥 중개형 선택해서 안전하게 운영하고 싶으면 금리형 ETF. 네. 나는 좀 투자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성장 ETF들 이런 것들 선택해서 운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신탁형으로 해가지고 예금하는 거 대비 중개형으로 하는 게 네. 나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보통 이제 안전한 걸 예금으로만 생각하시는데 네. ETF도 충분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기 그렇죠. 뭐 때문에 채권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 네네네. 아닙니까? 그래서 원금 손실 없는 그런 ETF 상품들을 IS 계좌 중개형에서 담아가지고 운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네. 나도 이제 은행만 고집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우선 그냥 중개형으로 만들어라. 웬만하면. 네, 그죠. 그냥 IS 계좌 중개형에서 내가 투자 성향에 따라서 뭐 위험하건 안전하던 그러면 안전한 건 안전한 금융상품 선택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일부 위험 자산을 뭐 선택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일림형이나 신탁형을 굳이 선택해야 되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요? 그냥 오로지 예금만
나는 선호하시는 그냥 분들. 아무것도 모르겠다. 네, 그냥 오로지 예금은 나는 신탁. 절대 못 믿는다. 네, 증권사 막 네, 이런 거. 맞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 네, 신탁형이고요. 이름은 이제 내가 이제 투자하기 좀 네.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맡겨보는 거죠. 그러면 이름형도 네. 뭐 회사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을 뭐 고르고 막 해야 될 텐데. 아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증권사에 알아서 그냥. 이제 일임 계약이 체결된 아마 자산 운용사랑 연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회사마다 조금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그 회사마다 결정권이죠. 네네 그 있는 거죠. 제한돼 그래서 있다. 뭐 이게 스스로 어떤 뭐 특정 뭐 자산 운용사나 이런 걸 선택하려면 네. 결국에 뭐 증권사를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제 또 이름형에 대한 상품은 좀 다를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ISA 계좌에 이제 중개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나 네. 이제 연마다 이제 2천만 원씩 늘 거예요. 네, 그럼 이것도 이제 나름 포트폴리오를 짜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좀 어떤 그 계획을 세워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나이가 어리면 좀 공격적으로 가고 나이가 네. 많으시면 좀 그냥 수비적으로 가고 이런 걸까요? 보통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나는 뭐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네. 모든 사람이 다 위험한 자산에 100% 투자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뭐 규칙은 그냥 안전 자산의 몇 프로 그리고 위험 자산의 몇 퍼센트 정도를 설정할지를 먼저 결정하는 게 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성향이 뭐 중립형이다라고 하면 뭐 안전한 거에 50%, 위험한 거에 50%를 적절히 섞어서 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다 나는 투자는 처음이고 그다음에 위험 자산에 너무 많은 비중이 들어가는 게 조금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위험 자산에 한 30%, 그다음에 안전 자산에 한 70% 정도 편입해서 이렇게 운용하는 방법들도 네.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표에 보면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뭐 5에서 8%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걸 낮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게 복리로 쌓이면 만만한 금액이 아닌데. 그렇죠. 적진 않죠. 어.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 여기 이제 종목을 그냥 가지고 왔어요. 뭐 네.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이게 그냥 MMF 상품이거든요. 얘는 그냥 원금 손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수준으로는 1년 정도 지나면은 한 2.5% 정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위험 자산은 뭐 흔히 뭐 S&P 500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S&P 500에 뭐 오랜 기간 투자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 뭐 한 10% 정도를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기대 수익률이 10%다라고 하면 뭐 처음에 선택할 건 사실 그냥 S&P 500에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S&P 500에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데 조금 위험하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안정형 선택해서 뭐 위험 자산 30%, 안전 자산 70% 하면 이 둘을 이렇게 섞었을 때 뭐 기대할 수 있는 게 한 4.75%, 중립형은 뭐 연간 6.5%, 뭐 공격형은 연 7.75% 정도 이 정도 기대 수익률을 대신에 이제 조건은 오랜 기간 투자했을 오랜 때 기간 투자한다. 네, 장기간 투자했었을 때 이제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기대 수익률은 내가 얻을 수 있겠다. 중간에 깨지 않고 이제 꾸준히 했을 경우에. 네네, 장기 투자를 가정했었을 경우에 한해서. 네. 근데 또 이렇게 안정, 중립, 공격 얘기하면 또 이제 헷갈리니까 네네. 그냥 뭐 나이대로 끊어주시면 제일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이대요? 뭐 예를 들어 네네. 뭐 30대는 이렇게 하면 좋고, 네. 뭐 50대는 이렇게 하면 좋고. 한국인들은 약간 그냥 정답을 주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일단 젊으면 공격적으로 해야죠. 네. 다만 이제 내가 자금을 뭐 3년 이내 써야 된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절대적으로 위험 자산에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익이 나면 좋기는 하지만 반대로 3년 안에 써야 되는데 3년 뒤에 뭐 이익 날지 손실 날지는 저희가 사실 네.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그냥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바람직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투자 기간을 조금 무한대로 두고 내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장기간 운용한다라고 했을 때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 위험 자산에 100%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주는 건 맞거든요. 그러겠죠. 예. 길게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네. 이제 심리적으로 얻는 그런 압박감들을 못 견뎌 하셔서 네. 그래서 처음 투자하시면은 그래도 안전자산의 일정 부분 비중을 두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있거나 투자 기간이 기신 분들은 사실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더라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구간들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차라리 젊으면 조금 공격적으로 네. 예, 그리고 조금 나이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제 투자 성향이 또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내가 몇 퍼센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가 먼저 설정이 나야지 네. 거기에 맞춰서 뭐 위험하다 안전하자의 비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지 보통 이제 수익률 기반으로만 가다 보면 대부분 이제 높은 수익률 얻으면 좋다라고 보통 얘기는 하잖아요. 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실제로 투자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한번 떨어져 봐야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저희 연 평균 계속 7%씩만 벌면 네. 좋은데 네. 어떤 해는 20% 벌고 어떤 해는 또 뭐 5% 까지고 막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S&P 500도 가장 많이 떨어진 애 보면 30% 이상 그러니까요.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로 봤을 때 평균인 거지 실제로 투자하는 과정 중에는 큰 폭의 손실은 만날 수는 있다.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ISA가 이제 뭐 1년에 2천만 원에서 총 1억, 그러니까 5년 뭐 이렇게 네.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5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면 끝인 거예요? 만기요? 네. 만기가 5년이 딱 설정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ISA 계좌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제 혜택은 일단은 이제 의무가입 기간 3년이 경과돼서 ISA 계좌를 이제 해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주는데 이제 보통 이제 만기를 내가 5년 설정했는데 5년이 지났어요. 네. 근데 그 중간 중에 만약에 해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이익을 확정짓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년 안에 발생된 모든 이익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데 네. 5년 경과돼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세제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만기일 이전에 이자나 혹은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들 혹은 뭐 내가 ETF를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매도를 해야지 수익이 확정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익을 확정짓는 행위는 만기 전에는 해야 된다. 아, 다만 내가 조금 더 길게 투자하고 싶으면 네. 만기를 연장할 수는 있어요. 연장이 돼요. 그래서 만기 연장은 뭐 거의 한 8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만기가 없는 금융 상품으로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만 5년 이후로는 세제 혜택은 없어지는. 그때는 이제 만기까지 내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만기일 이전에 발생된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주고 만기일이 지나서 실현된 이자 배당은 세제 혜택이 없고. 그럼 예를 들어 10년으로 연장하면 네. 뭐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길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세금 혜택도. 세금 혜택은 똑같아요. 그냥 200 없고. 또는 400만 원 뭐 똑같고. 그럼 굳이 네. 그럼 연장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투자 금액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분들은 2천만 원에 대한 자금들이, 그러니까 보통 해지해서 다시 재가입해도 세제 혜택은 똑같이 3년 있으면 주거든요. 네. 근데 해지했을 때 또 낼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2천만 원까지만 들어가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1억 원까지는 ISA 계좌에 담아놓고 장기간 투자하면서 필요할 때 자금을 인출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이게 또 ISA 계좌랑 뭐 연금저축, IRP 계좌랑 또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ISA 계좌의 자금을 나중에 해지해서 연금저축으로 또 옮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세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노후소득을 만들었는데 조금 부족하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그냥 ISA 계좌 같이 활용해서 노후소득을 조금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여기서부터 좀 있습니다.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대 한 중후반 됐어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이제 이미 여기다 5년을 다 채워가지고 1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네네. 투자도 해서 한 1억 뭐 1,000, 2천 된 거죠. 네. 그럼 요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만기가 되면 네. 보통은 뭐 연장을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뭐 한번 좀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뭐 다시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목돈을 찾아 써야 되는 계획이면 네. 사실 당연히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찾을 일은 없어요, 당장. 당장 찾으면 만기 연기하는 게 맞죠. 연기하는 게 맞아요. 만기 연기해서 장기간 투자하게 되면 세제 혜택 중에 과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예금 가면 원래 이자 배당 소득세 떼야 되는데 ISA 계좌 안에서는 세금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ISA 계좌에서 투자 상품 가지고 운용하더라도 뭐 배당을 지급받다든지 아니면 매매 차익이 계속적으로 생기더라도 일단 세금은 안 떼고 들어오니까 장기적으로는 세금까지도 계속 재투자하고. 그러니까 투자금이 어쨌든 커지는 거니까. 그죠. 복리로 그냥 재투자하는 형태에서 나중에 이제 자금이 필요하면 뭐 부분 인출한다든지 해지한다든지 노후소득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연금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활용 방법은 정말 많은데 네. 일단 처음에 가입했을 때 약간 좀 목적이 조금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냥 3년마다 세제 혜택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운용해서 뭐 자금의 규모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노후소득이 부족하니까 ISA 계좌에 최대한 불려가지고 노후소득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활용할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결정이 먼저 선행되면 사실 이제 큰 고민은 필요 없는 거죠. 우선 1억 채우고 만기 되면 뭐 큰 돈 뺄 거 아니면 연장을 우선 생각해봐라. 그쵸. 그렇게. 네. 그리고 정도. 이제 뭐 지금은 뭐 만기 자체도 사실 가입했을 때 그냥 80년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80년. 그러니까 과거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만기가 5년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개정돼가지고 지금 만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뭐 80년 해놓고만 3년만 채우면 되니까. 맞아요. 그죠. 실질적인 만기는 사실 뭐 3년이다 이렇게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세법 개정 나온 게 있는데 네. 거기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뭐 딱히 변화가 없거든요. 혹시 네네. 이런 금융자산 ISA에서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해외 배당 과세 관련된 제도가 하나 있어요. 네. 해외 배당 과세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과세 이연 효과 중에 조금 안타까운 게 딱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투자를 했을 때 네. 이제 배당을 지급받게 되면 네. 사실상 그 원청 징수는 미국에서는 하는데 나한테 지급받을 때는 세금을 안 떼고 줬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25년 1월 1일자부터 네. 이제는 이제 해외 배당 세금을 떼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지급해주는 형태로 바뀌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금을 뗀 돈이 들어와서 나중에 인출할 때 ISA 계좌에서요. 나중에 해지를 하게 되면 뭐 비과세 한도까지는 사실 세금은 없는데 초과 이익이 생기면 9.9% 세금을 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미 세금을 한번 뗀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데 또 떼요? 나중에 인출하면 또 세금을 떼니까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뭐 발표가 이제 이미 났어요. 개편안은 이제 얼마 전에 나오긴 했는데 7월 1일자부터는 네. 이제는 그 해외 배당에서 이제 지급된 그 원천 진수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적립을 해줘요. 네, 적립의 개념은 이제 그 만약에 뭐 1,000만 원의 배당이 나와서 미국에서 15%를 뗐다. 그러면 150만 원 정도 세금을 뗀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크레딧이라고 해서 이제 적립해주는 비율이 약 한 55.3% 정도가 돼요. 75만 원 정도? 네. 그러면은 그 금액을 네. 나중에 세금 정산할 때 원래 ISA 계좌에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 적립된 금액을 빼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과세를 조금 이제 피하기 위해서 반만 이중과세. 네, 그죠.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 논란이 좀 상당 부분 있었는데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냐? 음. 예,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시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안타까운 사실은 7월 1일 이전에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적립을 해주지 않겠다고. 아. 네, 그래서 소급 적용은 없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은 2025년 7월 1일자로 발생된 그 해외 배당 과세 금액에 대해서 원천 기수된 그 금액에 대해서만 이제 적립액이 쌓이고 그 이후에 해지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쌓인 적립액의 비율 가지고 일부 공제해주는 형태겠죠. 그래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이런 형태로 일단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에서 네, 배당이 나오는 거. 네네. 는 그러면 좀 불리해진 거라고 봐야 그쵸. 되나요? 원래는 과세 이원 효과가 있었어요. 실제로는 미국에서 15% 떼고 줬어야 되는데 떼고 주는 건 맞는데 정부에서 이제 환급을 해줬던 환급을 거죠. 해줬으니까.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재투자가 가능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원래 IS 배자 안에서는 이제 배당받는 형태의 운영이 유리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이게 세제 혜택이 줄었다라고 한다면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발생된 그러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과세 이연 효과는 줄어들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그냥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도 사실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거든요. 네. 그러면 똑같은 배당소득세 과세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배당 지급받는 거에 대해서는 원천지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매매 차익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과세 이연 효과는 그대로 있어요. 네. 원래는 세금 떼야 되는데 걔는 세금 안 되고. 떼고 나중에 그냥 비과세 혜택 주고 그다음에 뭐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9.9% 세금 떼고 끝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해외 배당에 지급되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는 과세 이연 효과는 줄어들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SA 계좌로 해외 주식들 중에서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여기 안에서는 그래도 비과세 혜택은 일부 주니까. 일부 주니까. 예. 안 그러면 뭐 미국에서 만약에 직접 만약에 뭐 하시면. 슈드라고 하는 뭐 네. 그런 배당 상품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다 배당 소득으로 잡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15%또 원천 징수 해서 지급하니까 사실 그냥 ISA 계좌에서 세제 혜택이 줄어들더라도 그나마 그냥 ISA 계좌에서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엄청 좋았는데 이번에 이게 조금 나빠졌다. 네, 그렇죠. 근데 배당 받는 거에 대해서는 네, 조금 나빠졌는데 이제 뭐 그 배당도 해외 배당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네. ISA로 해라. 그렇게 그쵸. 생각해도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죠.